서울, 폭우가 쏟아지던 밤. 강 회장 저택의 대리석 홀안에서 고성이 울려 퍼졌다. 가난한 집안에서 시집온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손에 쥔 종이는 아직 전하지 못한 임신 진단서였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내뱉었다. 시골 출신 주제에 우리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마라. 남편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은하의 눈빛이 도움을 애원했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순간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다. 폭우 속으로 쫓겨난 은하는 비틀거리며 도로를 걸었다. 배가 아프게 쑤셨고 눈물은 빗물에 섞여 흘렀다. 그때 눈부신 전조등과 날카로운 경적, 트럭 한 대가 그녀를 덮쳤다. 우산이 땅에 굴렀고 여행 가방이 터졌다. 젖은 임신 확인서는 물에 번져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외쳤다. 세상에, 저 여자가 죽었어. 다음 날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적혔다. 강가의 며느리 교통사고로 사망.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그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한 낯선 손이 은하를 어둠 속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버림받은 여인의 운명은 바뀌었다. 세상에서 사라진 그녀는 5년 뒤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복수의 여신으로 돌아오게 된다. 은하는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지내는 날이 많았고 어머니는 온 가족의 생계를 홀로 짊어졌다. 어린 시절부터 은하는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았다. 저 집 딸은 가난해서 공부해봤자 소용없지. 그러나 은하는 달랐다. 학교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마음속엔 마을을 떠나 서울로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밤이면 창문 너머 바다 위에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나만의 빛을 가질 거야. 고등학교 시절 집안은 빚더미에 올랐다. 오빠 도지는 도박에 빠져 집 재산을 팔아치우기 일쑤였다. 결국 어머니는 은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시장에서 일을 돕게 했다. 어린 손은 새벽부터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날라야 했다. 그 무렵 은하는 지훈을 만났다. 서울에서 온 법학도 부유한 집안의 아들. 그는 친절하고 따뜻했다. 은에게는 세상에 드문 한 줄기 빛이었다. 지훈을 따라 서울로 간 은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결혼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강씨 집안의 대저택에 들어선 순간 은하는 자신이 이방인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반짝이는 가죽 의자, 긴 식탁 위에 놓인 서양 음식, 외국어가 오가는 대화. 어촌 출신 은하는 그곳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늘 차갑게 그녀를 꿰뚫었다. 형수는 비웃으며 말했다. 어촌 출신이 강가에 들어오다니 세상 참 우습네. 은하는 꾹 참았다. 지훈이 사랑해준다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지훈은 점점 더 나약해졌다. 그는 어머니의 권위 앞에 침묵했고 은하를 향한 애정은 서서히 사라졌다. 은하는 인정받고 싶었다. 옷차림을 바꾸고 외국어를 배우고 경영강좌까지 들었다. 하지만 집안 사람들은 늘 그녀를 가난한 며느리로만 봤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은하는 희생양이 되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그것이 은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의 시작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저녁, 강가 저택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긴 식탁 위에는 저녁 대신 두꺼운 서류철이 놓였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은하를 꿰뚫었다. 그녀는 서류를 탁 던지며 말했다. 회사 장부에서 돈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모든 흔적이 내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은하는 얼어붙었다. 재무장부에 손댄 적도 없는데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저 아니에요.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나 집안 식구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오빠 도지는 눈을 피했지만 은하는 알았다. 그의 빚을 가리기 위해 자신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마지막 희망은 남편 지훈이었다. 은하는 간절히 외쳤다. 지훈 씨, 날 믿죠?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지훈은 눈을 내리깔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 순간 은하의 세계는 무너졌다. 시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명령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아니면 경찰에 넘기겠다. 은하는 임신 진단서를 꼭 쥔 채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다. 그날 밤 폭우 속 도로, 젖은 구두, 쓰러질 듯한 몸. 빗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가난한 며느리, 도둑, 기생충이라는 말들이 메아리 쳤다. 그때 전조등이 번쩍였다. 트럭이 미끄러지며 돌진해왔다. 아가, 미안해.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은하는 도로 위에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다. 죽었어. 저 여자가 죽었어. 다음 날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났다. 강가의 며느리 교통사고로 사망.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은하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어떤 손길이 그녀를 끌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은하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5년 후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 복수의 서막을 알리게 된다. 그날 밤 모두가 은하가 죽었다고 믿을 때 그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한 남자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와 그녀를 안아 올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은하를 데리고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 은하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다. 상처는 이미 치료돼 있었고 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남자는 자신을 민석이라 소개했다. 그는 과거 강가그룹에게 회사를 빼앗긴 기업가였다. 그는 말했다. 당신은 죽지 않았다. 하지만 은하애라는 이름은 이제 세상에서 사라졌다. 은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돌아가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민석은 신문을 내밀었다. 강가의 며느리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기사였다. 세상은 이미 당신을 죽은 사람으로 믿고 있어. 비극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 은하는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빛,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민석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도와주겠다. 복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힘을 갖는 삶으로. 그날부터 은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항구 창고에서 힘든 일을 하며 몸을 단련했고 밤에는 금융책을 읽고 시장 분석을 공부했다. 처음엔 절망했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지훈의 침묵을 떠올릴 때마다 다시 일어섰다. 민석은 늘 말했다. 너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다. 그림자로 살든가 아니면 다시 태어나 아무도 무시 못할 존재가 되든가. 세월이 흐르며 은하는 달라졌다. 눈빛은 더 강렬해졌고 몸은 단단해졌다. 마침내 민석은 그녀를 싱가포르, 뉴욕으로 데려가 투자회사를 경험하게 했다. 은하는 숫자를 읽는 감각이 뛰어났고 빠르게 성장했다. 어느 날 밤, 뉴욕 고층 빌딩 창가에 서서 은하는 속삭였다. 은하는 죽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아무도 날 얕보지 못한다. 그 순간 희망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5년이 흘렀다. 서울의 하늘에는 새로운 고층 빌딩이 솟아 있었지만 은하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가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이름 한나리, 국제투자펀드의 CEO, 금융계가 주목하는 예신혜였다. 한국에 돌아온 날 은하는 호텔 발코니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자신을 짓눌렀던 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곧 기회가 찾아왔다.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헤이븐시티의 투자 설명회. 강가그룹 역시 주최 측의 핵심이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위엄있게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우는 법무 담당 이사로서 곁을 지켰다. 사회자가 해외 투자자를 소개하자 조명이 무대를 비췄다. 하이힐 소리와 함께 은하가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객석이 술렁였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이미 죽었잖아. 지우는 얼어붙은 듯 은하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마주친 눈빛. 하지만 예전의 순한 아내는 없었다. 그녀는 냉정하고 당당한 CEO였다. 은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과거를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내 펀드는 헤이븐시티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강가그룹은 지난 5년간의 회계 장부를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다. 주주들의 눈빛은 시어머니와 지훈을 향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맞섰다. 네가 뭔데 우리 가문 일을 좌지우지하려 드느냐? 은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조용히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눈빛은 서늘하게 빛났다. 나는 당신들이 땅에 묻으려 했던 그 사람이다. 하지만 흙조차 나를 받아주지 않았지. 순간 회의장은 폭발했다. 죽은 며느리의 귀환 소식은 곧장 언론에 퍼져나갔다. 뒤편 회의실에서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얘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런데 왜? 은하는 등을 돌린 채 냉정하게 대답했다. 답은 5년 전 내 침묵 속에 있었어. 그날 이후 강가 그룹과 은하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복수와 정의를 향한 길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닌 전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은하의 귀환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죽은 줄 알았던 여인, 국제펀드 CEO로 돌아오다. 신문과 방송은 그녀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그러나 강가그룹 내부는 공황 상태였다. 주주들의 의심, 직원들의 불만, 그리고 시어머니의 불면. 그녀는 알았다. 은하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몇 주 뒤 이사회 회의. 은하는 서류와 녹취 파일을 꺼냈다. 유령회사, 위조 계약서, 그리고 강 회장과 도진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이건 범죄입니다. 한 주주가 책상을 쾅 치며 외쳤다. 강 회장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소리쳤다. 모두 거짓이야. 저 여자는 우리 집안을 파괴하려는 거야. 그러나 은하는 담담히 대답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증거가 모든 걸 증명한다. 지우는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과거의 기억, 빗속에서 무너져 내리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침묵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경찰까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강가그룹은 벼랑 끝에 몰렸다. 결정적인 날 헤이븐시티 프로젝트 결과 발표. 은하가 이끄는 펀드가 최종 투자자로 선정되었다. 강가그룹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러나 절정은 그 직후 찾아왔다. 경찰이 회의장에 들이닥쳐 강 회장과 도진에게 체포영장을 읽어주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강 회장은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넌 언젠가 대가를 치를 거다. 은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가운 눈빛만으로 답했다. 구석에서 지훈이 다가왔다. 눈물이 맺힌 채 속삭였다. 미안하다.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은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 기회는 이미 5년 전에 끝났어. 그녀는 곧장 회의장을 떠났다. 밖으로 나오자 빗방울이 멈추고 여명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다.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무대 위에 우뚝 서 있었다. 강가 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언론은 연일 부패 사건을 다뤘고 주식은 폭락했다. 한때 상류층의 상징이었던 집안은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은하는 거울 앞에 섰다. 반사된 모습은 더 이상 떨던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쓰라렸다. 어느 밤 지훈이 찾아왔다. 초췌한 얼굴, 충혈된 눈. 그는 문 앞에서 오래 서 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다. 뭐라 말해야 할까? 미안하단 말로는 부족하다. 내 침묵이 널 죽게 만들었어. 은하는 침묵했다. 지우는 흐느끼며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다. 그저 속죄할 기회를 달라 무엇이든 하겠다. 순간 은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곧 기억 속 장면이 떠올랐다. 폭우 속 절망에 잠긴 자신, 그리고 고개를 숙인 남편.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기회는 5년 전에 이미 끝났어. 지훈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와 자신 사이의 끈은 이미 끊어졌다는 것을. 며칠 후 은하는 여성 기업가 포럼 무대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버려졌고 모든 걸 잃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복수가 아니다.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다. 청중은 눈시울을 붉히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지훈도 그 속에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넌 이제 내 아내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구나. 무대를 내려오며 은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이지 않았다. 그의 봄, 서울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성대한 개막식이 열렸다. 바로 은하가 설립한 피닉스 재단. 버려진 여성과 아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었다. 은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울림이 있었다. 나는 한때 폭우 속에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그 기회를 절망에 빠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청중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앞줄에 앉은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멀리서 지훈도 군중 속에 서 있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은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은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원망과 고통은 이미 날아가고 남은 것은 새로운 삶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었다. 복수의 여신이자 희망의 빛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저희가 더욱 굳건한 결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빛과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